어릴 때는 가난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집이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왔어요. 언니랑 나랑 동생 셋이 한 이불 덮고 자도 등이 시려서 밤새 오그라들곤 했죠. 엄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는 장작 더미를 들고 뛰어갔어요. 제가 튀어서 손등에 물집이 잡힌 날도 있었죠. 그땐 아팠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내 교복은 언니 물려받은 거였고, 신발은 아빠가 시장에서 싸게 사온 고무신이었죠. 하얀 고무신. 남들은 운동화 신었지만, 전 그 신발이 왜 이렇게 좋은지 매일 밤 물수건으로 닦고 또 닦았어요. 가난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온 건 학교 소풍 때였어요. 친구들은 김밥에 햄, 소시지, 바나나. 근데 우리 엄마는 달걀 하나, 김치 몇 줄, 그리고 보리밥. 그날은 정말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엄마가 미웠어요.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느라 내 눈치를 못 봤다는 게 그땐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배워야 산다. 그 말 하나 믿고 어떻게든 공부했죠. 집안일 도와가며 동생 돌보며 책상 없이 부엌 식탁에서 문제집을 풀던 그때 그 조명 아래에 내가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가난이 자꾸 사람을 작아지게 하더라고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괜히 눈치 보고 괜히 움츠러들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나는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서 내 힘으로 번 돈으로 엄마한테 새 옷 한 벌 사드릴 거야. 그게 그때 제 꿈이었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등굣길에 언손 호호 불며 불 꺼진 집 창문 너머 아직도 꿈틀대던 어린 나의 그림자가 지금도 제 안에 살아있어요. 땀 냄새가 일상이던 날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나갔어요. 더 배우고 싶었지만 동생들 학비가 먼저였죠. 엄마는 말리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보리밥에 멸치볶음, 김치. 그 도시락을 싸는 엄마 손이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맛있겠다 하며 일부러 웃었죠. 공장은 생각보다 훨씬 시끄러웠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철판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외치는 목소리. 그 안에 하루 종일 써 있어야 했죠. 작업복은 늘 땀에 절었고 손에는 늘 기름때가 껴 있었어요. 한여름에도 긴 소매에 장갑 끼고 온몸이 땀범벅이 돼도 절대 벗으면 안 됐어요. 기계에 손이라도 끼면 그땐 다치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엔 다들 도시락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김치 하나로 밥 한 공기 뚝딱. 누가 반찬 나눠주면 그거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죠. 처음 월급 받던 날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면서 진짜 손이 떨렸어요. 이걸 내가 벌었다니. 그날 밤 봉투에 딱 5만 원만 빼고 나머지 다 넣었어요. 엄마, 이걸로 필요한 거 사세요. 그 말에 엄마가 한참을 말없이 계셨죠.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내밀셨어요. 넌 아무것도 사지 마라. 이 돈 동생 등록금 돼야 해. 그 순간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깨가 무거운데도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몇 년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공장도 옮겨가며 기술도 배우고 야근도 자청하고 명절에도 출근했죠. 지치면 이 돈으로 우리 집이 조금 나아진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밭 몇 평 샀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우리 가족이 정말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그 시절 고된 하루 끝에 기계 멈추던 그 순간 다리에 쥐가 나서 앉은 채로 한참을 못 일어나던 날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다시 출근했어요. 왜냐고요?
나는 우리 집을 바꿔야 하니까 그 마음 하나로 그 기계 소리 속에서 나는 매일을 버텼고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29. 어느새 내 나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선 결혼 얘기가 하나둘씩 나왔지만 전 그냥 나는 원래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집안일도 하고 가끔 이것저것 하면서 매일이 바쁘고 정신없었거든요. 누굴 만나고 연애를 하고 그럴 여유도 그럴 마음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얘, 너 그 나이에 아직 혼자냐? 우리 조카 한번 만나봐. 참 착하고 성실해. 처음엔 손사래를 쳤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럼 밥 한 끼 먹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하면서 나를 잡으시더라고요. 마지못해 나간 자리였어요. 검은 바지에 셔츠에 아무 무늬도 없는 회색 니트를 입은 남자. 말도 별로 없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한번 콩 하고 뛰었어요. 진짜 콩. 어디서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떨림이었죠. 그 사람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대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요. 괜찮은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어요. 서로 오래 눈치 볼 나이도 아니고 무엇보다 둘 다 진심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도넛을 튀겨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 쪽에 새벽마다 배달도 다니고 혼자 가게도 보고 한창 바쁜 사람이었죠. 같이 아침장을 보고 부재료를 트럭에 싣고 도넛 반죽을 손으로 직접 치대고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내던 그 손, 기름 냄새 배어있던 옷, 늘 분주하던 가게 안, 가끔 손에 튀는 화상에도 아무 말 없이 일하던 그 사람. 근데 그런 모습이 왜 그렇게 믿음직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결혼하고 나선 둘이 더 바빴어요. 가게 일은 물론이고 장부도 직접 쓰고 새벽 배송도 같이 다녔죠. 근데 피곤하면서도 참 행복했어요. 밤 11시쯤 모든 일이 끝나고 둘이 마주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캔 나눠 마실 때면 아무 말 안 해도 아, 내가 지금 참 좋은 시간을 살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요. 병원에서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사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던 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조금 감정이 고조되며 아이가 태어나고 집안 가득 웃음이 넘쳤죠. 조그마한 발, 조그마한 손, 그 작은 생명이 우리 부부 사이를 더 단단하게 묶어줬어요. 조용히 마음 담아 그때 전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근사한 것도 없지만 매일이 고마운 날들이었어요. 그 사람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바빴어요. 가게 문은 새벽 5시면 열렸고 첫 납품은 6시 반, 도넛 반죽은 밤새 발효시켜야 했기 때문에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었죠. 남편은 튀기고 나는 포장하고 둘이 눈만 마주쳐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살짝 웃으며 이따 한 판 더 튀기자. 아냐, 이 정도면 충분해. 아냐, 오늘 장날이잖아. 더 튀겨. 이런 사소한 대화가 그땐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조금 더 따뜻하게 속삭이듯 배달을 다녀온 남편은 늘 손에 뭘 들고 왔어요. 과일 한 봉지, 빵집에서 나온 새로 나온 소보로, 가끔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 하나. 너 피곤할 텐데 당 떨어질까봐 그 말 한마디에 그날 하루 피로가 싹 풀렸죠. 회상 속 장면을 떠올리듯 조용히 아이를 안고 가게 뒤 작은 방에 앉아 있으면 남편이 손가락으로 아이 볼을 톡 건드리며 얘는 꼭 너 닮았네. 그 말에 나는 에이, 눈은 당신이랑 똑같거든.
그렇게 웃었어요.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 갔어요. 아니, 이미 가족이었죠. 조금 더 차분하게. 비 오는 날이면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고 라디오 틀어놓고 둘이 앉아 비 소리 들으며 저녁 먹었어요.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그리고 소박한 계란말이. 난 이런 게 제일 맛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주면 내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큰 꿈은 없었어요. 성공해야겠다는 욕심도 없었고, 그냥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다. 그게 전부였어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진심을 담아 그 사람의 등은 늘 든든했고 그 손은 늘 따뜻했어요. 비록 손끝엔 늘 작은 화상 자국이 있었지만 그 손이 내 손을 감쌀 땐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럽고 참 믿음직했죠. 가끔 새벽에 일어나 아기 숨소리 듣고 남편 얼굴 바라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고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만큼은 가난도 힘듦도 모든 게 의미 없어졌어요. 그때 나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평범한 하루가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고. 비극의 날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그날도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새벽 배송을 나갔고 전 가게 청소를 하며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도넛 반죽을 해놓고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김철수 보호자 되시죠?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고. 뭐 그냥 다쳤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죠. 차 안에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발, 제발 그냥 가벼운 사고만이길. 계속 속으로 빌었어요. 천천히 무겁게. 근데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그 사람은 하얀 천에 덮여 있었어요. 고요한 침묵 후 떨리는 목소리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도시락 챙겨준 사람인데 운전 조심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얼굴 차가웠어요. 입술은 퍼렇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속삭이듯 그 손을 잡았는데 차디찼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금 감정고죠. 경찰서도 갔어요. 사고 상황을 묻고 그날 도로 상황, 과실 비율, 결과는 남편의 과실, 신호를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방 차는 멀쩡했고 우리 쪽은 보상금 한 푼 없었어요. 먹먹하게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가게도 접었고 우리 단칸방도 정리했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아들을 안고 친정으로 갔죠. 친정엄마는 말없이 안아주셨어요. 울어, 그냥 울어라. 그 말 한마디에 그제야 울음이 터졌어요. 울음 삼키며 단단하게. 근데 울 틈도 없었어요. 장례 끝나자마자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우유값도 없었고 기저귀는 다 떨어졌고 남편 없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짧은 정적 후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굶기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로 내 삶을 다시 붙잡았어요. 홀로서기 울 틈도 없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아들을 안고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방 하나.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아기 요람을 꺼내셨어요. 네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 눈물을 훔치셨죠. 근데 울 틈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내일을 살아야 했어요. 남편이 없다는 현실, 하루하루 들어가는 돈, 기저귀값, 분유값, 눈물보다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엄마한테 잠시 맡기고 나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엔 마트 계산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시급이 너무 적었어요.
그걸로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화장품 방판을 시작했어요. 가방 하나 들고 카탈로그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리면 웃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무료 샘플 하나 받아보실래요? 대부분은 문도 안 열어줬어요. 닫힌 문 앞에서 혼잣말처럼 외쳐야 했죠.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럴 땐 정말 내가 투명인간 같았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밤에 돌아오면 다리에 쥐가 나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 한참을 울었어요. 베개가 젖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래도 포기 못했어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가 내 전부였으니까요. 하루하루 버티는 동안 고마운 사람들도 생겼어요. 매번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던 동네 미용실 원장님, 너 보면 꼭 내 딸 같아서 그분이 나중엔 단골도 소개해 주셨어요. 또 같이 일하던 언니가 팁을 알려줬어요. 웃을 때는 눈도 같이 웃어야 돼. 그 말 하나에 거울 앞에서 얼굴 근육 연습도 했어요. 그렇게 하나 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어요. 아,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죠. 그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죠.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그러셨어요. 얘, 이제 애 데려와. 내가 키워야지. 아들의 작은 가방을 싸서 내 방으로 데려온 날, 정말 다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내 옆에서 자는 아이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이젠 울지 말자. 웃자. 엄마니까. 아이와 재회 엄마가 엄마다워지기까지 조용히 시작. 한 아이를 품에 안은 듯한 따스한 목소리로 엄마, 그 한마디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렇게 작고 여린 목소리가 내 안에 숨어있던 죄책감을 툭 건드렸죠. 조금 떨리는 숨. 오랜만에 아이를 데려온 날, 아들은 나를 낯설어 했어요. 내 품에 안기긴 했지만 그 눈동자는 아직 조심스러웠죠. 그게 참 미안했어요. 천천히 회상하며 그동안 나 대신 아이를 키워준 친정엄마, 엄마 품이 더 익숙해진 내 아이, 그 모습을 보는 내가 제일 낯설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아이 곁에 누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줬어요. 엄마는 너 보고 싶었단다. 엄마가 너무 바빠서 너를 잠깐 맡겼던 거야. 이젠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이를 내 손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아직도 나한테 죄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조금씩 웃으며 밝아지는 톤. 그런데요.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가 내 품에 와서 툭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김치 안 맵게 먹었어. 그 순간 나는 세상 전부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이와 손잡고 마트에 가고 빨래를 널고 둘이 나란히 TV를 보면서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고 별거 아닌 일상이 눈물 나게 소중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이제야 나는 엄마가 엄마다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아이의 체온을 느끼고 내 목소리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되었구나.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아줄 때마다 나는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사실 그 아이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건물주가 되기까지 한 칸 한 칸 쌓아 올린 꿈. 조용한 성취감, 단단한 마음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시작. 아이와 다시 함께 살게 되고 조금씩 조금씩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방판일도 어느새 손에 익었고 단골 손님도 생기고 소개로 소개가 이어지고 그렇게 번 돈을 나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가볍게 웃으며 하루가 끝나면 용돈 계입장을 펴놓고 1,000원, 5,000원 단위까지 꼼꼼히 적었어요.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어도 그걸 들고 카페 가기보다
저금통에 넣는 걸 택했죠. 나중에 이 돈 분명 쓸 때가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꿈을 모아갔어요. 조금 더 자신 있게. 그리고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 돈 모으기만 하지 말고 작은 빌라라도 하나 알아봐요. 요즘 경매도 많이들 해요. 경매? 그땐 정말 말만 들어도 겁이 났죠. 사기당할까봐, 돈 날릴까봐. 하지만 공부했어요. 책도 보고, 인터넷 강의도 찾아보고, 시간 될 때마다 현장도 다녔어요. 흥미롭게 풀어내며 처음엔 떨어졌어요. 2번, 3번. 계속 실패했죠. 근데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모은 돈이 1,000만 원을 넘기고 드디어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낙찰되셨습니다. 잠시 숨 고르며 감동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그날 나는 가만히 앉아서 건물 사진을 바라봤어요. 물론 작고 낡은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건물이 내 인생의 첫 내 것이었어요. 조금 더 환한 목소리로 직접 벽지도 바르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세입자도 구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통장에 월세 입금이라는 글자가 찍혔을 때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감격과 동시에 차분하게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땀으로 번 돈, 눈물로 버틴 시간,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도 꼭 참고 버텨낸 그날들이 하나둘씩 나를 밀어올렸어요. 잠시 멈췄다가 담담하게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고 말해요. 와, 순희 씨 대단하다. 어떻게 혼자서 건물까지. 근데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건 그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무리하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그 꿈에 닿은 것 같. 아들의 방황 다시 어둠 속으로 모든 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도 중학생이 되고 나도 다시 일을 시작했죠. 이젠 방판 대신 소형 매장을 맡게 됐고 일정한 수입도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걱정이 섞인 어져. 말수가 줄었고 눈을 피했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가끔은 밤 10시가 넘도록 전화도 안 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어디야? 친구 집, 누구, 아는 형. 한숨을 삼키며 그 형이 누군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가끔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먹먹하게.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야. 스스로 되뇌며 애써 외면했죠. 근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준수군이 오늘 새벽에 무단 침입 혐의로 잠시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키운 아이인데, 그렇게 지켜낸 아이인데 나는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이 아이의 마음이 멀어진 걸까? 눈물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보면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어깨가 어쩌면 나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자는 걸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이 아이까지 잃게 돼. 단단해지는 목소리로. 다음 날 나는 과감하게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일도 집도 그동안 쌓아온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다 내려놓고 아이와 함께 완전히 다른 도시로 이사했어요. 왜 이래? 갑자기 왜? 아들은 불만 가득했지만 나는 말했어요. 엄마는 너 하나만 있으면 돼. 짧은 정적 후 부드럽게. 새 동네, 새 학교, 새 아파트.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섦 속에서
우리 모자는 처음으로 서로를 다시 알아갔어요. 잔잔하게 마무리. 그 아이의 사춘기는 나에게 한 번 더 어머니로 살아내야 했던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재기와 희망,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어두운 터널 끝에서 처음 빛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시작. 이사 온 동네는 조용했어요. 아이도 나도 처음엔 낯설어 서로에게 말이 없었죠. 하지만 우린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미안했고 조심스러웠고 기대고 싶었죠. 숨 고르며 천천히 학교에 적응하느라 아들은 힘들어했어요. 혼자 밥을 먹었다는 날엔 괜히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매일 퇴근길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갔어요. 호떡, 군고구마, 붕어빵, 작은 봉지를 건네며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미소 띈 목소리로.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엄마, 나도 다시 해볼래. 뭘? 공부. 나 진짜 공부 한번 해볼래. 그 말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지고 빛났어요. 그날 밤 아들 방 창문에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외우고 정리하는 모습. 그걸 문틈으로 몰래 보다가 나는 울었어요. 아이가 스스로의 어둠에서 걸어 나오려 애쓰고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조금씩 힘이 실리는 목소리. 나도 다시 시작했어요. 근처의 마트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주말엔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박스를 나르고 낮에는 책을 펼치고 밤엔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으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우리 둘 다 웃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밝게 따뜻하게.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다시 작은 투룸을 하나 계약하게 됐어요. 보증금, 그동안 모아온 적금,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발급된 등기, 세입자가 들어오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그걸 보면서 나는 또 한 번 다짐했어요. 절망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일 뿐이야. 진심을 담아 그 아이도 나도 한때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우린 여전히 부유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평범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수고했어. 고마워. 오늘도 잘 버텼다. 따뜻한 미소로 마무리. 그 작은 말들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잔잔한 미소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시작. 이젠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봐요. 창가에 놓인 화분도 이젠 제법 잎이 무성하고 햇살도 이젠 따뜻하게만 느껴져요. 그토록 바쁘게만 살아온 시간. 그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걸 흘려보냈더라고요. 조금 낮은 목소리로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는 걸 제대로 느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젠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밥 한 끼를 여유 있게 먹는 것도 참 고맙게 느껴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도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가끔 무뚝뚝하게 굴긴 하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밥 있어요? 하고 묻는 그 한마디에 나는 하루가 다 치유되는 기분이에요. 요즘은 혼잣말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돼요.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도 나 참 잘 버텼다. 눈시울 살짝 젖은 듯한 톤으로. 물론 지금도 두렵고 허전할 때가 있어요. 밤에 불 꺼진 집안에서 가끔은 쓸쓸함이 찾아오고 가끔은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나이라는 게 문득 느껴지기도 해요. 그럴 땐 조용히 내가 걸어온 길을 떠올려요.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눈물의 밤들, 아무도 몰랐던 내 마음의 겨울들, 그 모든 계절을 견딘 내가 참 대견해요. 조금 웃으며 손주가 보고 싶다는 말,
그건 진심이에요. 누군가 내 손을 꼭 잡아주고 내 밥이 맛있다고 해주는 그런 작은 기쁨이 이젠 더 간절하거든요.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내 목소리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고맙고 벅차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삶이 고단하다 느껴질 때가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사실 이건 특별한 이야기일 수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 그 흔한 아픔과 소박한 회복의 기록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한 번 더 해볼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 삶을 조심스레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낸 보람이 있는 거겠죠. 살면서 수없이 넘어진 사람도, 포기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던 사람도,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당신도 부디 기억해 주세요. 저처럼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내려는 이 사람도 여기까지 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넘어졌다면 괜찮아요. 무너졌다면 괜찮아요. 포기하고 싶었다면 그 마음도 다 이해해요. 그저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세요. 내 안에 그 작고 단단한 마음이 언젠가는 다시 걸어가게 만들어줄 거예요. 미소 머금은 목소리로 살다 보면 눈물보다 웃음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마지막 인사처럼. 그리고 오늘 이 긴 이야기 끝에 당신과 이렇게 마주 앉아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저는 참 고맙고 참 따뜻해요. 잔잔하게 천천히. 여기는 별별 사연 노트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